만물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철학을 하고 생물학을 연구하고 정치학을 논하고 윤리학을 가르치고 논리학을 창시하고 문학 이론을 정립하고 심지어 수사학과 시학까지 완성한다면 불가능하다고요? 2300년 전 그리스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시인 단테는 그를 모든 박식한 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죠.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의 모든 지식인은 그의 책으로 공부했고 근대 과학자들은 그의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며 지금도 우리는 그가 만든 개념과 용어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한 인간의 두뇌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아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함께 떠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변방의 소년, 세계의 중심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기원전 384년 그리스 북부 아테네에서 무려 600km나 떨어진 작은 해안 도시 스타게이라,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였죠.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스타게이라는 변방이었습니다. 진짜 문명은 아테네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변방 출신 소년이 훗날 아테네 철학의 왕자에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집안은 특별했습니다.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의사였어요. 그것도 평범한 의사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3세의 주치의였죠. 의사 집안이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관찰하고 분석하고 진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을 겁니다. 이 증상은 무엇 때문일까? 저 약초는 왜 효과가 있을까? 인체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질문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법. 이것이 그의 DNA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유년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14살 무렵 그는 부모를 모두 잃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다행히 아버지의 친구 프록세노스가 그를 거뒀습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친구가 죽으면 그 자식을 돌보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거든요. 프록세노스는 교육열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아가 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아테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기원전 367년 17살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방을 꾸렸습니다. 600km, 걸어서 몇 주가 걸리는 거리였죠.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이 그를 이끌었으니까요. 드디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웅장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아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플라톤이 없었던 거예요. 스승은 시칠리아로 떠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국가에서 그린 이상 사회를 실제로 구현하려고 시도하던 참이었죠. 결과는 대실패였지만요. 아카데미아는 당시 30대 초반의 천문학자 에우독소스가 임시로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필요한 건 스승이 아니라 책이었으니까요. 그는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사람들은 그를 독서광이라고 불렀어요. 아카데미아의 전통은 대화와 토론이었는데 이 변방 출신 청년은 혼자 책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죠. 소크라테스는 그를 죽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만이 살아있는 지식을 만든다고 믿었죠. 플라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책은 살아있는 대화였어요. 과거의 현자들과 나누는 영원한 대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식의 축적, 그리고 그는 단순히 읽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석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종합했죠.
플라톤이 시칠리아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이 놀라운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는 다르군.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열정과 재능을 높이 샀죠.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재능 있는 제자가 스승의 핵심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스승을 넘어서다 친구도 소중하고 진리도 소중하지만 진리를 더 존중하는 것이 옳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서양 철학의 가장 아름답고도 난해한 이론이었죠.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라고. 진짜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꽃. 아름답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하지만 플라톤에 따르면 어딘가에 완전한 꽃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완벽한 꽃. 그것이 진짜이고 우리가 보는 꽃은 그 불완전한 폭사본일 뿐이라는 거죠. 시적이고 아름다운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집안 출신 아리스토텔레스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가 감히 플라톤에게 이 일을 제기한단 말인가?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데아 세계가 현상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데아가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 것의 원인이 됩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답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현상 세계의 사물들은 이데아를 나누어 갖는다 혹은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시적 표현이 아니라 논리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플라톤은 처음에는 이 제자의 비판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토론이야말로 진리를 찾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질문하고 따지고 파고들었죠. 결국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녀석은 어미의 배를 발로 차는 망아지로구나. 배은망덕하다는 뜻이었죠. 자신이 키워준 제자가 자신을 공격한다는 서운함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도 소중하고 진리도 소중하지만 진리를 더 존중하는 것이 경건한 일이다. 그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데아가 저 멀리 하늘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형상은 바로 사물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이 나무 의자를 봅시다. 플라톤이라면 완벽한 의자의 이데아가 어딘가에 있고 이 의자는 그것의 불완전한 폭사본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 의자는 재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라는 진료에 의자라는 형상이 결합된 거죠. 형상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의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로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바로 여기 우리 눈앞의 현실 속에 있으니까요. 관찰하고 분석하고 원리를 찾으면 됩니다. 의사의 아들답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인지 아시나요? 플라톤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동굴에서 나와 태양을 보라.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동굴 안의 그림자들을 자세히 관찰하라. 그 안에도 진리가 있다. 이 차이가 서양 사상사 전체를 두 갈래로 나눠버렸습니다.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 아테네 학당을 보세요. 중앙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진리는 저 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죠. 진리는 바로 여기. 이 두 제스처가 서양 철학 2000년을 요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을 이렇게 비판했는데도 그는 20년 동안 아카데미아에 머물렀습니다. 10년은 학생으로, 10년은 교수로. 플라톤도 그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기에 서양 문명의 위대한 전통이 숨어 있습니다.
합리적 비판의 정신. 플라톤은 자신의 이론이 비판받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대화와 논쟁을 통해 드러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존경했지만 그보다 진리를 더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권위가 아닌 논리로, 지위가 아닌 증거로 대화하는 것. 3. 세상을 떠나 세상을 배우다. 철학자는 관찰자여야 한다. 기원전 347년 플라톤이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카데미아의 차기 교장은 누가 될 것인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력했죠. 20년 동안 학교를 지켰고 실력도 출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교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첫째,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당시 그는 37세였고 플라톤의 조카 스페우시포스는 60세였죠. 둘째, 철학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아카데미아는 수학과 기하학을 중시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과 경험을 중시했거든요.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아테네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테네에서 외국인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북쪽에서 마케도니아가 강력해지고 있었고 아테네에는 반마케도니아 감정이 들끓고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린 시절 마케도니아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케도니아 편이라고 의심했어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테네를 떠나기로. 그는 소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친구 헤르메이아스가 다스리는 작은 도시 아소스로요. 그곳에서 3년을 보내며 강의를 하고 가까운 레스보스 섬으로 건너가 2년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5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다를 만났으니까요. 매일 아침 그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어요. 물고기들을 잡아 해부했습니다. 조개와 갑각류의 구조를 기록했습니다. 새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봤습니다. 돌고래의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노트는 스케치와 메모로 가득 찼습니다. 문어는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각 다리에는 빨판이 있다.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인다. 성게의 내부 구조는 놀랍도록 정교하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철학자가 왜 물고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는 것, 생명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였으니까요. 그는 500종이 넘는 동물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들을 했죠. 예를 들어 그는 상어가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2000년 후에야 과학자들이 이게 사실임을 확인했을 정도로 정확한 관찰이었어요. 또 그는 문어의 교미 방식을 정확히 기술했는데 19세기까지 사람들은 이게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함입니다. 플라톤이라면 완벽한 물고기의 이데아에 대해 명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 물고기를 잡아 해부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생물학자였습니다. 물론 그의 관찰이 항상 옳았던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현미경도 없던 시대였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방법론이었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류하고, 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의 시작이었습니다. 4. 왕자의 스승이 되다. 교육은 최고의 선물이다. 기원전 343년 레스보스 섬에서 평화롭게 연구하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마케도니아의 왕 펠리포스 2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나의 아들을 가르쳐 주시오. 그 아들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훗날 세계를 정복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민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영광이었습니다. 왕자의 스승이 되는 건 어마어마한 명예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가 마케도니아 편이라고 더욱 의심할 테니까요.
결국 그는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인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가 팔리포스의 아버지를 치료했었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 수도 펠라에 도착했을 때 13세의 알렉산드로스를 만났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야심으로 빛나는 소년. 3년간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안타깝게도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가르쳤을 겁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는 평생 이 책을 베고 잤다고 하죠. 윤리학을 가르쳤을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을, 정치학을 가르쳤을 겁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그리고 아마도 생물학도 가르쳤을 거예요. 세상은 다양하고 각각의 생명은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훗날 정복지에서 발견한 희귀한 동식물들을 스승에게 보냈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원을 위해서요. 하지만 3년 후 수업은 끝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16세가 되자 아버지 팔리포스는 그를 섭정으로 임명했거든요. 이제 전쟁을 배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는 세계를 정복하러, 하나는 세계를 이해하러.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든 건가요? 글쎄요. 알렉산드로스의 위대함은 그 자신의 것이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선물했습니다. 단순히 정복할 땅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세계로 보는 눈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5. 리케이온, 지식의 성전을 세우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한다. 기원전 335년, 49세의 아리스토텔레스가 12년 만에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정복했고 반마케도니아 감정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안전했죠. 하지만 그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학교를 세웠어요. 아폴론 신전 근처 리케이온이라는 이름의 학교였습니다. 리케이온은 혁명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전역의 책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인류 최초의 연구 도서관이었어요. 둘째, 그는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동물 표본, 식물 표본, 광물 표본들을 수집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동물원도 있었다고 해요. 셋째, 그는 지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복지에서 보내온 지리 정보들을 모아 지도를 그렸죠. 이 모든 것이 교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한다. 이것이 그의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종류의 강의를 했어요. 아침에는 소수의 전문 제자들과 함께 깊은 철학적 주제를 다뤘습니다. 형이상학, 논리학, 자연학 같은 것들이죠. 이 수업은 지붕 아래 회랑을 걸으며 진행됐는데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소유학파 걸어 다니는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오후에는 일반 대중을 위한 공개 강연을 했어요. 수사학, 정치학, 윤리학 같은 실용적 주제들이었죠.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문 지식만큼이나 교양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이 알지 못한다면 전문가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그의 말이었죠. 전문가들이 아무리 위대한 발견을 해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전문가의 말을 듣고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양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리케이온에서 보낸 12년.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연구하고 강의하고 집필했어요. 논리학을 완성했습니다. 3단 논법을 창안했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체계화한 거예요. 윤리학을 정립했습니다.
그 유명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썼죠.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중용이 덕이다. 용기는 겁쟁이와 무모함의 중간이다. 정치학을 연구했습니다. 158개 도시 국가의 정치 체제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생물학을 계속했습니다. 동물지, 동물의 부분에 관하여, 동물의 생성에 관하여 등을 집필했죠. 물리학과 천문학도 다뤘습니다. 비록 나중에 뉴턴에 의해 반박되지만요. 형이상학을 탐구했습니다. 존재의 본질, 제1원인에 대해 사유했죠. 시학을 완성했습니다. 비극의 본질을 규명했어요. 수사학까지 설득의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걸 했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게다가 그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학문을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엮어냈습니다. 논리학, 자연학,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각 학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볼까요? 논리학에서 배운 추론 방법을 자연학에 적용해 자연 현상을 설명합니다. 자연학에서 발견한 목적론을 형이상학으로 확장해 우주의 궁극적 목적을 탐구합니다. 형이상학에서 발견한 인간의 본질을 윤리학에 적용해 좋은 삶이 무엇인지 규명합니다. 윤리학에서 발견한 덕의 원리를 정치학에 적용해 좋은 국가를 설계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 사유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실체, 본질, 형상, 재료, 잠재력, 현실태, 목적, 범주, 연역. 우리가 지금도 쓰는 이 모든 개념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어요. 그는 말 그대로 학문의 언어를 창조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때 우리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2300년 전 한 사람이 만든 개념들로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 불운의 그림자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에 두 번 죄를 짓게 하지 않겠다. 기원전 323년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케이온에서 평화롭게 연구하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었다. 바빌론에서 33세의 나이로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적의 정보광이 병으로 죽다니. 하지만 아테네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마케도니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마케도니아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는 마케도니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는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어느 날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죄목은 불경제, 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던 그 죄목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았습니다. 이건 실제로 종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을.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남아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의 두 번째 죄를 짓게 하지 않겠다. 소크라테스를 죽였던 아테네가 이번에는 자신을 죽이게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비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이었어요. 그곳이 그의 조국이었고 그는 조국의 법에 따라 죽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외국인이었어요. 아테네는 그에게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학문을 하던 곳일 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니케이온을 제자 테오프라스토스에게 맡기고 어머니의 고향 칼키스로 떠났습니다. 칼키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도시. 62세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위장병이 악화됐어요.
그는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기록한 그 유언장은 놀랍도록 세세했어요.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줄 것,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당부, 리케이온의 운영 방침, 한 줄 한 줄에 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체계적이고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기원전 322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한다는 말을 남긴 채 7. 천년의 그림자 모든 학문의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시작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리케이온은 테오프라스토스가 36년간 잘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차기 교장 경쟁에서 탈락한 넬레우스라는 자가 화가 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고들을 몽땅 들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원고들은 200년 넘게 어느 집 지하 창고에 방치됐습니다. 습기 차고 벌레 먹고 곰팡이 피고 인류의 지적 유산이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한 서적 수집가가 그 원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86년 로마군이 아테네를 점령하면서 그 원고들은 로마로 옮겨졌죠. 로도스 섬 출신의 학자 안드로니코스가 그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이건 보물이다. 그는 10년 넘게 매달려 원고들을 정리하고 편집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의 원형입니다. 드디어 세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사상은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으로, 비잔티움 제국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이슬람 세계로. 8세기 아랍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주목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는 천재다.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이 아랍어로 번역됐어요. 이븐 시나 아비센나, 이븐 루시드 아베로에스 같은 위대한 이슬람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유럽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잊고 있을 때 이슬람 세계가 그를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12세기 십자군 전쟁 시대, 스페인 톨레도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도들이 이슬람 도서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재발견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철학자가 있었다니. 아랍어로 된 아리스토텔레스가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지식인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대학들이 앞다투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볼로냐 대학. 13세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기독교 신학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성과 신앙은 모순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으로 발견한 진리는 신이 계시로 알려준 진리와 같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 신학의 기둥이 됐어요. 14세기, 15세기, 16세기 모든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만물 박사, 더 펄라서퍼 정관사 덜을 붙여 부를 정도로 1000년 동안 유럽의 모든 지식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림자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상황이 바뀝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갈릴레오가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렸다.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는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뉴턴이 선언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폐기되어야 한다. 데카르트가 외쳤습니다. 의심하라. 권위를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갑자기 구시대의 잔재가 돼버렸습니다. 근대 사상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논문을 시작했어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렸다. 하지만 이건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적 사실에서 틀린 건 당연해요. 2000년 전 사람인데요.
중요한 건 그의 방법론이었습니다. 관찰하고, 분류하고, 추론하고, 체계화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그리고 19세기 드디어 공정한 평가가 시작됩니다. 독일 문헌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원전을 체계적으로 복원했어요. 임마누엘 베커가 편집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이것이 현대 연구의 표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다시 발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전히 위대하다. 8. 영원한 유산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한다. 자,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봅시다. 2025년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지 234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실체, 본질, 범주, 추론. 이 모든 철학 용어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왔습니다. 생물학에서 종과 속의 분류 체계를 쓰는데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거예요. 논리학에서 3단 논법을 배우는데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죠. 윤리학에서 덕윤리를 논하는데 그 기원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문학 이론에서 카타르시스를 말하는데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정의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한 사람이 2300년 전에 만든 개념들로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이론 중 많은 것이 틀렸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의 천문학은 틀렸어요.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그의 물리학도 틀렸죠.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관찰하라. 질문하라. 체계화하라. 이해하라.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21세기에 부활하고 있어요. 윤리학에서 덕윤리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칸트나 공리주의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묻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를 묻거든요. 행동이 아니라 성품을, 규칙이 아니라 지혜를, 계산이 아니라 균형을. 현대 사회의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실천적 지혜는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정치 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그는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혼합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죠. 극단은 나쁘다. 균형이 필요하다. 이게 2300년 전 통찰인데 지금도 유효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행복은 쾌락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행복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음악가라면 훌륭한 음악을 만들 때, 학자라면 진리를 탐구할 때, 운동선수라면 최고의 경기를 펼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실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하나요? 연봉? 좋아요 수? 팔로워 수?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탁월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끕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한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알고 싶어서죠? 그 호기심, 그 배움에 대한 갈증.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본성을 긍정했어요. 알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고기를 해부하고, 별을 관찰하고, 정치를 연구하고, 윤리를 탐구하고. 그는 알고 싶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가 남긴 지적 유산은 2300년 동안 인류를 이끌어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틀렸고
어떤 견해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의 정신입니다. 끝없는 호기심, 체계적 사고, 균형 잡힌 판단, 탁월함의 추구.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잠재력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고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모든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속 묻고,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일 거예요.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 덕스럽게 살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2300년 전 변방의 소년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그리고 당신만의 탁월함을 추구하시길.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감사합니다.